나는 박민수, 예순을 바라보는 평범한 여자였다. 아니, 평범하다는 말로는 내 삶의 덧없음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내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시작되어 해가 저문 한참 뒤에야 끝났다. 새벽 공기에 짠 내음을 맡으며 남들이 잠든 시간에 작은 김밥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빌라 청소일을 전전하며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다. 손은 늘 물에 젖어 있었고, 거칠게 갈라진 피부는 내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증명하는 훈장 같았다. 그래도 나는 묵묵히 일했다. 내게 주어진 유일한 삶의 방식이자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발걸음이 무거웠다. 해질녘 노을이 드리운 하늘은 때론 너무 아름다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저렇게 눈부신 풍경 속에서 나는 여전히 세상의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내가 사는 곳은 오래된 빌라의 반지하 방이었다. 창문은 늘 축축했고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방 안에는 낡은 가구 몇 개와 최소한의 살림 도구들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벽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곳곳에 습기가 밴 곰팡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곳은 내게 안식처라기보다는 그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일 뿐이었다. 저녁 식사는 늘 혼자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에 김치 한 조각,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먹는 콩나물국이 전부였다.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은 좀처럼 돌지 않았다. 밥그릇 위에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조차 왠지 모르게 쓸쓸했다. 나는 그저 멍하니 밥알을 새는 것처럼 젓가락을 움직였다. 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다. 째깍, 째깍. 그 소리는 마치 내 삶의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 같았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 고요함을 일시적으로 깨트릴 뿐. 나는 다시 나만의 침묵 속으로 잠겼다. 밥 한 술을 뜨고는 그저 먼 산을 바라보는 듯 창문 밖 어둠 속으로 시선을 던졌다. 희미하게 보이는 다른 집들의 불빛들이 마치 나를 제외한 세상의 활기찬 모습인 양 느껴졌다. 나는 식사를 마치고도 한참을 식탁에 앉아 있었다. 온몸의 피로가 몰려왔지만 침대에 눕는다고 해서 잠이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았다. 그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나에게는 유일한 휴식이었다. 어깨는 늘 뭉쳐 있었고 손목은 시큰거렸다. 이 모든 통증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좁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뭉친 어깨를 주무르다가 문득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일기장을 보았다. 몇 년 전부터 쓰다 말다 하던 일기장이었다.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없는 내 삶에 무슨 글을 써야 할지 몰라 대부분 백지로 남아 있었다. 그래도 가끔은 꺼내어 지난 날을 추억하거나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그날도 그랬다. 일기장을 펼치자 맨 앞 페이지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젊은 시절의 나, 그리고 어린 딸 지우의 모습이었다. 지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나 역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는 나도 꿈이 있었고 열정이 넘쳤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삶은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나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딸 지우, 내 삶의 유일한 빛이자 희망. 나는 지우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내 꿈도 내 젊음도. 그저 지우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그것이 내 삶의 전부였다. 지금 지우는 강현우라는 번듯한 변호사와 결혼하여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사진을 다시 일기장 속에 조심스럽게 넣고 나는 책꽂이에 꽂혀 있는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겉표지가 다해지고 너덜너덜해진 법률 서적이었다. 이 책은 내가 젊은 시절부터 간직해오던 유일한 보물이었다. 꿈 많던 시절, 나는 법대에 진학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은 엄두도 낼 수 없었고 결국 꿈은 꿈으로만 남았다. 그래도 나는 이 책을 버리지 못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아무도 없는 방에서 이 책을 펼치고 어려운 법률 용어들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캄캄한 방 안,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나는 이 책 속에서 희미한 희망을 보곤 했다. 이 책은 내게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이자 동시에 언젠가는 이 지식들이 내 삶의 작은 빛이라도 되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안겨주었다. 비록 그 기대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나는 무릎을 굽혀 작은 책상 아래 숨겨둔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연필통과 몇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손바닥만한 작은 조약돌 하나를 발견했다. 매끈하게 달아있는 조약돌은 내 손에 쥐어지자 차가운 기운이 전해졌다. 이 조약돌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주신 것이었다. 민수야, 이 조약돌처럼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단단하기는커녕 늘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배 같았다. 조약돌을 손에 쥐자 문득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따뜻했던 아버지의 손길,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 하지만 그 기억들은 너무나 희미하고 멀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밖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화들짝 놀라 창문으로 다가갔다. 밤늦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다. 다시 한번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길고양인가 아니면 쥐인가. 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자세히 보니 작은 강아지였다. 몸집은 너무나 왜소했고 털은 여기저기 엉겨붙어 있었다.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는 것으로 보아 다친 것 같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강아지는 춥고 배고픈 듯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지금 내 형편에 강아지를 돌볼 여유는 없었다. 당장 내 한몸 건사하기도 버거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다. 저 작은 생명체가 저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니 내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마치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세상의 변두리에서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 작은 존재. 나는 결국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나를 감쌌다. 강아지는 인기척에 놀라 더욱 몸을 움츠렸다. 아가, 괜찮니? 나는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강아지는 잔뜩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다. 나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주저앉았다.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세어보니 겨우 1,000원 남짓이었다. 이걸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강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웅크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캔 참치 하나를 들고 다시 나왔다. 김밥집에서 설거지하고 남은 참치캔이었다. 이걸로 허기를 달랠 수 있을 것이다. 캔을 따서 강아지 앞에 놓자 강아지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 허겁지겁 참치를 먹기 시작했다. 강아지가 참치를 먹는 동안 나는 녀석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앞다리 한쪽은
분명히 다친 것 같았다. 피는 굳어 있었고 뼈가 부러진 건 아닌지 걱정되었다. 나는 집으로 들어가 작은 수건과 소독약 그리고 밴드를 가지고 나왔다. 강아지는 내가 다가가자 또다시 움츠러들었지만 내가 조심스럽게 수건을 펼치자 녀석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강아지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밴드를 감아주었다. 녀석은 아픈 듯 낑 소리를 냈지만 이내 내 손길에 익숙해졌는지 가만히 있었다.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았다. 네오도 감 힘들었겠구나. 나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은 내 손에 얼굴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그 작은 눈망울에는 불안함과 동시에 작은 희망이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강아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방 안에 들어서자 녀석은 이리저리 냄새를 맡으며 탐색했다. 나는 낡은 수건을 깔아 녀석이 쉴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녀석은 그곳에 몸을 웅크리고 이내 스르르 잠이 들었다. 조용하던 내 방의 작은 숨소리가 더해졌다. 그 숨소리가 내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녀석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작은 생명체 하나가 내 삶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 작은 생명체가 내게 구원과 같은 존재가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에 잠겼다. 녀석의 이름은 무엇으로 지어줄까 고민하다가 문득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꿋꿋함에 희망이라고 불러주기로 했다. 희망이. 내 삶에도 작은 희망이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련해졌다. 다음 날 아침 희망이는 언제 아팠냐는 듯 쪼르르 내 뒤를 따라다녔다. 나는 희망이를 위해 작은 밥그릇에 어제 남은 밥을 담아주었다. 희망이는 꼬리를 흔들며 맛있게 먹었다. 희망이와 함께하는 아침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기였다. 나는 희망이를 두고 일하러 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희망이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일해야만 했다. 김밥집 설거지를 마치고 빌라 청소 일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 언제나처럼 구부정한 자세로 빗자루를 들고 쓸고 닦았다. 허리 통증은 만성이 되었지만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손님들의 지저분한 뒷정리를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팁을 받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청소 아줌마로만 볼 뿐이었다. 내 삶은 마치 이 더러운 바닥과 같았다. 아무리 닦아도 다시 더러워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빛을 볼 수 없는.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나는 작은 빵집에 들렀다. 희망이에게 줄 간식이라도 사줄까 싶어서였다. 빵집 유리창 너머로 행복하게 빵을 고르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다. 나도 저런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낡은 지갑을 열어 남은 돈을 확인했다. 며칠을 더 버텨야 할 돈이었다. 결국 빵을 사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희망이에게는 미안했지만 당장은 내 생존이 더 중요했다. 나는 초라한 발걸음으로 집을 향했다. 희망이는 현관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꼬리를 흔들며 품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희망이를 안아들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내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희망이가 내게 온 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다. 이 작은 생명체는 내 삶에 들어와 작은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 파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다시 법률 서적을 펼쳤다.
희망이는 내 발치에 기대어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책장을 넘기며 빼곡히 적힌 글자들을 훑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왠지 모르게 끌렸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내게는 작은 즐거움이었다. 나는 책 모퉁이에 작은 연필로 메모를 하고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그었다. 그때였다. 팔에 잇고 있던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무심코 팔을 쓸어내렸다. 오래된 흉터가 만져졌다. 희미하지만 선명한 그 흉터는 내 과거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오래전 내가 이 모든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다시는 이 흉터가 아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나는 흉터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흉터 속에는 잊고 싶었던 기억들과 함께 어쩌면 내가 아직 놓지 못하는 희망이 숨어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 책이, 그리고 이 희미한 희망이 언젠가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그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고단한 삶 속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빛과 같은 존재였다. 며칠 후 나는 김밥집 사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루 휴가를 냈다. 희망이의 다친 다리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다. 모아둔 돈이 얼마 없었지만 희망이를 그냥 둘 수는 없었다. 낡은 가방을 들고 희망이를 품에 안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희망이는 내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따뜻하고 작은 숨소리가 내 가슴에 닿았다. 동물병원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넓었다. 젊은 수의사는 친절하게 희망이를 진찰해 주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었지만 인대가 늘어나 당분간 조심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약을 처방받고 치료비를 계산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왔다. 나는 지갑을 털어 겨우 치료비를 지불했다. 이제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 당장 다음 달 월세와 식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희망이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되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병원을 나와 버스를 기다리는데 문득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길 건너편에 번쩍이는 빌딩. 그 빌딩 꼭대기에는 강현우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저곳이 바로 내 사위 강현우의 사무실이었다.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정돈된 양복을 입고 번듯한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나는 그저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애써 그 빌딩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와 나의 세상은 너무나 달랐다. 나는 그저 내 작은 세상 속에서 희망이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었다. 더 이상 그들의 화려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운명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었다.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빌딩이 내 삶의 가장 큰 폭풍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나는 희망이를 품에 안고 씁쓸한 표정으로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 창밖으로 멀어지는 강현우 법률사무소 간판이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내 삶의 평온은 어쩌면 이미 깨지기 시작한 것일지도 몰랐다. 나는 그저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희망이에게 처방받은 약을 먹이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희망이는 약을 먹고 금세 잠이 들었다. 나는 희망이의 작은 몸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다. 가진 것 없고
내셀 것 없는 내게 희망이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 작은 생명체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다. 내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덕분에 나는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나는 잠 못 이루고 법률 서적을 다시 펼쳤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나는 책에 몰두했다. 마치 이 책 속에 내 삶의 해답이 숨어 있는 것처럼 나는 오래된 흉터가 있는 팔을 쓸어내리며 책을 읽어 내려갔다. 그 흉터는 내게 단순히 육체적인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이 박힌 좌절과 포기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희망이를 만나고 이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흉터가 더 이상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어떤 힘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법률 서적의 한 구절에 시선을 멈췄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 문장이 내 가슴을 깊이 울렸다. 과연 그럴까? 내가 살아온 세상은 늘 강자만이 살아남는 곳이었다. 약자는 언제나 소외되고 외면당했다. 하지만 그 문장은 내게 잊고 지냈던 어떤 희망을 다시 불어넣는 것 같았다. 어쩌면 나도 이 법을 통해 세상의 약자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한때 꿈꿨던 변호사의 꿈이 다시금 아련하게 떠올랐다. 이젠 너무 늦은 꿈일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늦지 않았다. 내게 희망이가 있듯이 내게도 아직은 작은 가능성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책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그 별빛들이 마치 내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포기하지 마. 너에게는 아직 보여주지 못한 빛이 있어. 나는 희망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희망이의 작은 숨소리가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희망이와 함께라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내일이 되면 나는 다시 고단한 삶 속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삶이 조금은 달라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희망이를 만난 그날,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아직은 희미하고 보잘것없는 시작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내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변화의 전조였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부터 김밥집으로 향했다. 희망이는 내가 나서는 현관문 앞에서 낑낑거렸지만 출근을 해야 하는 내 발걸음을 붙잡을 수는 없었다.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는 희망이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어서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와 희망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다. 김밥집 주방은 늘 습기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다. 쌓여있는 설거지 더미는 마치 내 삶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다. 거친 수세미로 밥풀과 양념 자국을 박박 문지르다 보면 때로는 내 지난날의 얼룩까지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팔목의 시큰거림은 이제 익숙한 통증이 되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렇게 몇 시간의 고된 노동이 끝나고 나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안고 가게를 나섰다. 다음 행선지는 늘 그렇듯 빌라 청소였다. 낡은 청소 도구를 챙겨 들고 익숙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낡은 빌라 계단을 오르내리며 구석구석 먼지를 닦아내고 화장실의 곰팡이를 제거하는 일은 늘 고되고 지루했다. 가끔 빌라 주민들이 무심하게 던지는 시선이나 대충 던져주는 잔도는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저 투명 인간처럼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나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그저 청소를 해주는 아줌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오후가 깊어지고 노을이 지기 시작할 무렵 나는 마지막 빌라 청소를 끝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발바닥은 불이 나는 듯 아팠다. 낡은 청소 도구를 챙겨 가방에 넣으면서 나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텼다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희망이를 만날 생각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다. 녀석의 작은 온기가 내 지친 하루를 달래줄 유일한 존재였다. 골목길을 막 벗어나려던 참이었다. 낡은 스마트폰이 주머니 속에서 진동했다. 누구지? 나는 늘 전화가 오는 일이 드물었기에 의아함을 느꼈다. 액정 화면에 뜨는 이름은 김지우. 내 딸이었다. 지우에게서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바쁘게 사는 아이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다. 지우야, 무슨 일이야?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내 목소리는 억지로 밝은 척했지만 이미 불안감은 심장을 옥죄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축 처져 있었다. 아니, 축 처졌다기보다는 격앙되어 있었다. 흐느끼는 소리도 섞여 있었다. 엄마, 나 이혼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이혼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잘 나가던 변호사와 결혼해서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내 딸이 이혼이라니.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손에 힘이 풀려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지우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혼이라니 현우랑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내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눈앞이 아찔해졌다.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지우가 부유한 남편을 만나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안 삼아왔다. 내 지난 고생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믿어왔던 내 삶의 작은 행복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엄마, 현우 씨가 저한테 너무 못되게 굴어요. 냉정하고 저를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민준이까지 저한테서 빼앗으려고 해요. 지유의 흐느낌은 더욱 격렬해졌다. 민준이, 내 손주 민준이. 민준이는 내 삶의 또 다른 희망이었다. 나는 지유에게서 민준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온전히 깨달았다.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현우가 민준이의 양육권까지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지우야, 진정해. 엄마한테 자세히 말해봐. 민준이를 빼앗으려고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지우는 이내 흐느낌을 멈추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강현우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온갖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고 심지어 재산 분할에서도 지우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민준이의 양육권을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우는 혼자서는 도저히 현우를 상대할 수 없다고 절규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현우의 막강한 법률팀과 언론 플레이에 밀려 속수무책이었다고 했다. 현우 씨가 저를 바람 피운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요.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서. 엄마, 저 어떡해요, 민준이는. 민준이는 제가 아니면 안 되는데. 지우의 절박한 목소리에 나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바람 피운 것처럼 몰아간다니. 그건 지우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는 행위였다. 강현우, 그 비열한 인간 같은 이라고. 나는 분노에 몸이 떨렸다. 내가 알던 현우는 번듯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아니, 적어도 내게는 그랬다. 지우와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그는 나에게 깍듯이 대했고
지우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짓인가? 그의 차가운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 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치가 떨렸다. 나는 그저 평범하고 가진 것 없는 아줌마였다. 법에 대해서는 낡은 책 몇 권을 읽은 것이 전부였고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다. 강현우 같은 유명한 변호사를 상대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나서봤자 아무 소용없을 것이라는 패배감이 나를 짓눌렀다. 지유야,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엄마가 현우를 만나볼게. 결국 나는 그렇게 말하고 말았다. 당장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는 막막했지만 딸의 절규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지우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다시 흐느꼈다. 나는 지우를 진정시키고 전화를 끊었다. 스마트폰을 든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땀으로 축축해진 손바닥을 겨우 닦아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희망이가 나를 방였지만 나는 평소처럼 희망이를 안아줄 기운조차 없었다. 희망이는 내 주위를 맴돌며 걱정스러운 듯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겨우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는 식탁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 눈은 멍하니 천장을 응시했다. 이혼, 민준이 양육권, 그리고 강현우의 비열한 수단. 이 모든 단어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며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내가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 잘나가는 변호사를 상대로.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몸뚱이와 지식이 전부인데 내가 나선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까? 오히려 지유에게 더 큰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낡은 법률 서적을 뒤적였다. 아무리 읽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내가 아는 것은 책 속의 글자들이 전부였다. 현실의 법정은 책 속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돈과 권력이 판치는 곳에서 내가 가진 지식은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할 것 같았다. 절망감이 나를 덮쳐왔다. 그러다 문득 내 팔에 오래된 흉터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 이 흉터가 생기던 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내 꿈도 내 미래도 그때의 무력감이 다시금 나를 덮쳐왔다. 나는 그저 순응하고 체념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 그때처럼 이번에도 체념해야 할까? 내 딸과 손주가 고통받는 것을 그저 지켜만 봐야 할까? 아니, 그럴 수는 없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내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다. 희망이와 지우, 그리고 민준이.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내가 아니었다. 희망이를 돌보며 느꼈던 작은 용기, 법률 서적을 읽으며 얻었던 희미한 지식들, 그것들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나는 그것들을 놓을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낡은 옷장을 열고 그 안에 걸려있는 단 한 벌뿐인 깨끗한 정장 비슷한 옷을 꺼냈다. 몇 년 전 지우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주름이 잡히고 색이 바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옷 중에서는 가장 단정했다. 이 옷을 입고 강현우를 만나러 갈 것이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한 듯 현우의 법률사무소 주소를 찾아보았다. 그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 번화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에 있었다. 그 빌딩은 내가 평소 청소하던 낡은 빌라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나는 낡은 옷을 입고 그 빌딩 앞에 섰다. 높고 거대한 빌딩은 마치 나를 압도하려는 듯 위압적인 모습을 뽐내고 있었다. 삐까번쩍한 로비에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와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오갔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꽂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들은 나를 마치 이물질처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두려웠다. 내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나를 비웃을 것이다. 한없이 초라한 나를 보며 조롱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지우의 눈물과 민준이의 해맑은 얼굴이 아른거렸다. 나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깊게 심호흡을 하고 나는 자동문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나를 스쳐 지나갔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강현우 변호사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싸늘한 표정으로 예약했냐고 물었다. 아니요, 예약은 안 했지만 제 딸 아이의 문제 때문에 꼭 만나야 합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직원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그동안 나는 로비의 화려한 장식들을 둘러보았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높은 천장에서는 샹들리에가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나에게는 낯설고 불편했다. 이곳은 내가 속할 수 없는 세상이었다. 나는 낡은 구두를 신은 발을 애써 숨겼다. 얼마 후 직원은 내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사님께서 지금 회의 중이셔서 어려우십니다.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 딸이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내 목소리가 조금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당황해서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다. 직원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말했다. 그러시면 잠시 기다리세요.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만나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차가운 대리석 의자에 앉아 한없이 기다렸다. 시간은 좀처럼 흐르지 않았다. 10분, 20분, 1시간이 넘게 지났다.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그들은 바쁘게 각자의 일을 처리했고 나는 그저 배경처럼 앉아 있었다.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지만 나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다. 지우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기다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2시간이 넘게 지났을까. 드디어 한 남자가 내 앞을 지나갔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늘 자신감 넘치던 현우의 모습이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표정은 싸늘했다. 마치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어머니,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사위라는 호칭 대신 어머니라는 사무적인 호칭이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현우 서방, 지우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혼을 한다고 하니 민준이는 어쩌고? 나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그는 내 말을 듣고는 코수숨을 쳤다. 그 비웃음이 내 가슴을 찢는 듯 아팠다. 어머니께서 이 문제에 끼어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우 씨와의 일은 저희 부부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아실 필요는 없지만 지우 씨가 가정에 소홀했고 심지어는 다른 남자와 무슨 소리야? 지우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야. 나는 그의 말을 끊고 소리쳤다. 내 딸을 모욕하는 그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목소리가 다시 커지자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았다. 현우는 당황한 듯 내 어깨를 잡고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응접실로 끌고 갔다. 응접실 문을 닫자 그는 다시 냉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이 문제는 저와 지우 씨 사이의 문제입니다. 어머니께서 관여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우 씨의 일에 대해 저에게 감히 따지실 자격도 없으십니다.
아시다시피 어머니께서는 가진 것도 아는 것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의 비아냥거리는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가진 것도 아는 것도 없다니. 그래, 맞는 말이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내 딸을 위한 진심이 그에게는 그저 하찮은 간섭으로 비춰지는 것 같았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내 딸이 고통받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어. 나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나를 조롱하는 듯했다. 그래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머니께서 뭘 하실 수 있으시죠? 저를 상대로 법정에서 싸우시겠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바닥에서 잔뼈 굵은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낡은 법전 몇 권 읽은 것으로 저를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꿈 깨십시오. 그의 말은 거만했고 나를 한없이 비웃고 있었다. 그는 심지어 내 낡은 법률 서적까지 알고 있는 듯했다. 지우가 그에게 내 이야기를 했을 리는 없을 테니 혹시 그가 나를 몰래 조사했던 것일까 섬뜩한 생각에 몸서리 쳐졌다. 민준이 양육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지우는 민준이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애써 분노를 사귀고 다시 호소했다. 현우는 한숨을 쉬더니 탁자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게 저희가 지우 씨에게 제안하는 마지막 합의서입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없고 재산 분할도 지우 씨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양육권은 제가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우 씨가 이 합의서에 서명하면 조용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감당하기 힘든 진실들이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협박에 가까웠다. 그는 지우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을 작정이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보았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이건 합의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다. 지우를 완전히 무릎 꿇리려는 그의 비열한 계략이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한 조항이 있었다. 너무나 작게 적혀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칠 뻔한 조항이었다. 그것은 민준이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했다. 특정 학교의 명시, 그리고 그 학교의 운영 방식에 대한 독소 조항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이 조항은 뭐죠? 민준이 학교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왜 여기에 있습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이 조항에 대해 지적했다. 현우는 내 말의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고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거요. 별거 아닙니다. 민준이 교육을 위한 조항일 뿐입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어머니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는 나를 여전히 무시했다. 하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조항은 단순한 교육 조항이 아니었다.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 나는 예전에 법률 서적에서 읽었던 비슷한 사례가 떠올랐다. 특정 학교 재단과 관련된 편법적인 증여 혹은 탈세 문제. 현우는 자신의 법률 지식을 이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낡은 법률 서적에서 봤던 내용을 떠올리며 그에게 되물었다. 이 조항은 혹시 특정 학교 재단과 관련된 편법적인 증여나 아니면 세금 문제와 연관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법망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우 서방이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이건 불법 아닙니까? 내 말이 끝나자마자 현우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당황함과 동시에 섬뜩한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탁자를 쾅 치고 벌떡 일어섰다. 이런 무례한 어머니께서 뭘 안다고 그런 망발을 하십니까? 감히 저를 모욕하는 겁니까?
당장 나가십시오. 더 이상 저와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는 격렬하게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시뻘개졌고 눈빛은 살벌했다. 나는 그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다. 내 추측이 맞았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치부를 들킨 것에 격분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자신의 비서에게 나를 당장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비서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현우의 싸늘한 눈빛에 결국 내 팔을 잡았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물러섰다. 현우 서방, 나중에 후회할 거야. 불법적인 일을 해서는 안 돼. 내 딸과 내 손주를 위해서라도 정신 차려. 나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응접실 문을 열고 나왔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고 빌딩 밖으로 걸어 나왔다. 빌딩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내 몸을 휘감았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강현우의 분노에 찬 얼굴과 그의 비열한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상한 희열을 느꼈다. 그가 당황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작은 희망을 보았다. 내 낡은 지식들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때 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잠시만요.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현우의 비서였다. 그는 나에게 급히 다가와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다. 어르신, 방금 그 조항에 대해 말씀하신 것, 제가 오래전부터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혹시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변호사님께서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현우를 두려워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같았다. 나는 쪽지를 받아들었다. 쪽지에는 한 법무법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이광호 변호사님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분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그 조항에 대해 이분과 상의해보세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아는 선에서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황급히 돌아섰다. 마치 현우에게 들킬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나는 쪽지를 꽉 쥐었다. 이광호 변호사, 정의로운 변호사. 나는 그에게서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현우를 상대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강현우의 치부를 건드렸고 그는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다고 비웃었지만 나는 이제 그가 나를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 딸과 손주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나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었다. 내 평온했던 삶은 이제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것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구부정한 자세로 세상을 외면하며 살 수 없었다. 나는 싸워야 했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 발걸음은 비록 무거웠지만 내 눈빛은 이제 결연했다. 내 인생을 바꿀 사건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Tiếp tục vite, Juan Tri Louis Moi Juan Toitu, Dugilent Pham Finson Tue. 총 3추어 조이 좌우 반좌우와 수봇로 강현우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내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두려움과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무언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지유와 민준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 그리고 강현우의 오만하고 비열한 태도에 대한 분노였다.
내 낡은 지식들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작은 가능성을 보았을 때 나는 더 이상 나약한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집에 도착하자 희망이가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방했다. 나는 희망이를 안아들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내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희망이에게 사료를 주고 나는 곧장 법률 서적을 펼쳤다. 아까 현우의 사무실에서 보았던 합의서 조항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찾아보았다.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특정 학교 재단과 관련된 편법적인 증여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였고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 강현우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 한 것이 분명했다. 그의 비열함에 다시 한번 치가 떨렸다. 나는 밤새도록 법률 서적을 파고들었다. 눈은 침침하고 머리는 지끈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지식들이 내 딸과 손주를 지킬 유일한 무기라는 생각에 잠시도 쉬지 않았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나는 책 속의 글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했다. 때로는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막막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나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강현우 비서가 건네준 쪽지에 적힌 법무법인의 이름을 다시 확인했다. 해명법률사무소 그리고 이광호 변호사.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이광호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돈보다는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편에 서서 싸워주는 변호사라고 했다. 나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해명법률사무소로 향했다. 해명법률사무소는 강현우의 사무실처럼 화려하고 번쩍이지 않았다. 낡은 건물 3층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담하고 정돈된 공간이 나타났다. 벽에는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은은한 커피향이 풍겨왔다. 강현우의 사무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이곳에서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이 나를 맞아주었다. 나는 강현우 변호사의 비서가 소개해 주었다고 말하며 이광호 변호사를 만나러 왔다고 했다.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주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흰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깊고 온화했다. 그가 바로 이광호 변호사였다. 박민수 여사님 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는 나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주었다. 강현우와는 너무나 달랐다. 나는 그의 안내에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다. 작은 탁자와 의자 2개가 놓인 소박한 공간이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호 변호사는 내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나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현우와 내 딸 지우의 이혼 문제, 그리고 강현우의 비열한 행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강현우가 민준이의 양육권을 가져가려 한다는 것, 그리고 합의서에 숨겨진 독소 조항까지.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광호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내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듯했다. 내가 합의서의 특정 조항에 대해 설명하며 그 안에 숨겨진 불법적인 의도를 지적하자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박 여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항, 저도 강현우 변호사가 관여했던 몇몇 사건에서 비슷한 형태의 조항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의심스럽게 생각했지만 증거를 찾기 어려워 포기했었습니다.
박 여사님께서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아시는지요? 그의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 낡은 법률 서적과 스스로 공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신뢰를 느꼈고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젊은 시절 변호사의 꿈을 꾸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까지도 법률 서적을 놓지 않고 혼자 공부해왔다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팔에 오래된 흉터를 보여주며 그 흉터가 생긴 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는 아픔까지도. 내 이야기를 들은 이광호 변호사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내 팔의 흉터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박 여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공부해 오셨다니. 존경스럽습니다. 박 여사님의 법률 지식은 단순히 책 속의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경험과 지혜가 녹아든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강현우 변호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칭찬에 나는 얼떨떨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존중받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오랜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듯했다. 하지만 제가 현우를 상대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자신감이 없었다. 이광호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박 여사님, 법은 단순히 자격증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그것을 밝히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께는 누구보다 강한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딸과 손주를 지키려는 그 마음이요. 그의 말은 내 마음속 깊이 박혔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지우 씨 변호를 맡겠습니다. 박 여사님께서 지우 씨의 법적 대리인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의 지식을 저희 사무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박 여사님께서 분석하신 그 조항에 대해 함께 파고들면 분명 강현우 변호사를 압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직접 법적 대리인이 되라니, 내가 이광호 변호사와 함께 일하라니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은 내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았다.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두려움 반, 기대 반의 목소리로 물었다. 이광호 변호사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박 여사님께서는 이미 그 시작을 하셨습니다. 강현우 변호사의 비서가 박 여사님을 저에게 소개해 준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박 여사님께서 강현우의 치부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는 증거니까요. 이제부터 우리 함께 싸워봅시다. 약자들이 고통받는 세상에 작은 희망을 주는 싸움이 될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오랜 꿈이었던 변호사의 길은 아니었지만 나는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그날부터 이광호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강현우와의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일찍 해명 법률사무소로 출근했다. 나의 주된 업무는 강현우의 과거 사건들을 분석하고 지유의 이혼 서류를 검토하며 숨겨진 조항이나 불법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낡은 법률 서적에서 얻은 지식과 내 나름의 통찰력을 총동원했다. 이광호 변호사는 나를 단순히 서류 정리나 심부름꾼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동료이자 조언자로 존중해 주었다. 내가 작은 의견이라도 내면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내가 찾아낸 자료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법률 업무에 익숙해졌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재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강현우의 과거 소송 기록을 검토하던 중 나는 또다시 비슷한 유형의 수상한 조항을 발견했다. 특정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계약서 안에 숨겨진 미묘한 법적 허점이었다. 이광호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는 깜짝 놀랐다. 박 여사님, 이걸 어떻게 찾아내셨습니까? 저도 수없이 검토했던 서류인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찾아내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것은 강현우 변호사가 상습적으로 법망을 이용해 편법을 자행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광호 변호사의 칭찬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동시에 뿌듯함을 느꼈다. 내 작은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이 증거를 바탕으로 강현우의 다른 과거 사건들까지 파고들기 시작했다. 밤낮 없이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을 찾아보았다. 희망이는 내 발치에서 곤히 잠들었고 나는 커피를 마셔가며 집중했다. 며칠 후 나는 강현우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에서 비슷한 유형의 불법적인 조항들을 찾아냈다. 여러 사건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강현우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법을 악용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들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여 이광호 변호사에게 제출했다. 이광호 변호사는 내가 정리한 자료들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박 여사님, 이것은 정말 엄청난 발견입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우리는 강현우 변호사를 역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지우 씨의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그의 변호사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 노력과 지식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강현우, 그 오만하고 비열한 자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한편 강현우는 내가 이광호 변호사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그의 비서가 나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알아냈거나 아니면 그의 정보망을 통해 알게 된 것 같았다. 그는 내게 끊임없이 협박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감히 어디까지 일을 벌이려고 하십니까? 그깟 낡은 법전 몇 권 읽은 것으로 저를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아직 어머니의 과거를 밝힐 수 있는 패가 남아 있습니다. 감히 제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어머니의 딸과 손주에게까지 피해가 갈 겁니다. 그의 협박은 더욱 노골적이고 비열해졌다. 그는 내 과거의 아픔을 들먹이며 나를 흔들려 했다. 내 팔의 흉터가 다시금 욱신거리는 듯했다. 나는 잠시 흔들렸다. 내 과거가 밝혀지면 지우와 민준이에게 혹시라도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나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당당하게 맞섰다. 강 변호사님, 더 이상 협박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당신의 비열함은 드러날 겁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강현우는 내 반응에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맹렬한 분노를 쏟아냈다. 이 노망난 할망구가 감히 저에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군요. 두고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당신을 짓밟는지, 그리고 당신의 딸과 손주에게까지 제 분노가 미치게 될 겁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고 나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 분명했다. 강현우는 나를 완전히 적으로 선포했고 나는 그와 정면으로 맞서야만 했다. 나는 이광호 변호사에게 강현우의 협박 전화를 받았던 사실을 알렸다. 그는 내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주며 강현우의 협박은 오히려 그가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박 여사님, 강현우 변호사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박 여사님께서
그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냈다는 반증입니다. 그는 지금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강력하게 그를 압박해야 합니다. 지유 씨의 이혼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을 넘어 그의 비열한 행태를 세상에 알리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광호 변호사의 말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재능과 끈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강현우가 더 이상 나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와의 진정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고 내 딸과 손주에게 행복한 미래를 선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현우와의 전화통화는 내 마음속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그의 비열한 협박은 분명 나를 흔들려는 의도였지만 역설적으로 나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는 이광호 변호사와 함께 강현우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더욱 매진했다. 밤낮 없이 자료를 검토하고 법률 조항들을 비교 분석했다. 내 낡은 법률 서적은 이제 단순한 취미용 책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지킬 무기가 되었다. 매일 아침 해명 법률사무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광호 변호사는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고 나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의지하며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동료처럼 호흡을 맞췄다. 내가 발견한 작은 단서 하나하나가 모여 강현우의 거대한 비리 구조를 드러내는 퍼즐 조각이 되어갔다. 우리는 강현우가 과거에 처리했던 여러 사건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편법적인 증여, 탈세, 그리고 심지어는 고객을 기만했던 정황까지 찾아냈다. 이광호 변호사는 이 모든 자료들을 철저히 분석하며 법적 대응 전략을 세웠다. 물론 강현우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의 방해 공작은 더욱 교묘해지고 악랄해졌다. 나는 정체불명의 전화를 받거나 집으로 협박성 우편물이 배달되기도 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내 딸과 손주가 다칠 수 있다와 같은 섬뜩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곁에는 이광호 변호사가 있었고 무엇보다 내 딸 지유와 손주 민준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나를 지탱해 주었다. 희망이는 밤마다 내 발치에서 곤히 잠들었고 그 작은 온기가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얼마 후 드디어 지유의 이혼 소송 첫 번째 재판 기일이 잡혔다. 이광호 변호사는 내게 법정에 함께 갈 것을 제안했다. 나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내가 법정에 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게다가 강현우의 오만하고 비웃는 얼굴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이광호 변호사는 내게 말했다. 박 여사님의 존재 자체가 강현우 변호사에게는 큰 압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상대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나는 지유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법정에 설 수 있었다. 재판 당일 아침 나는 유일하게 가진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다. 지유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주름을 펴고 다듬었지만 여전히 낡고 색이 바래 보였다. 강현우의 화려한 옷차림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마치 전투를 앞둔 병사처럼 비장해 보였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희망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희망아, 엄마 잘하고 올게. 법원은 내가 평소 청소하던 낡은 빌라와는 전혀 다른 거대하고 위압적인 건물이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나를 감쌌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변호사들의 딱딱한 구두 소리가 뒤섞여 울렸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재판정으로 향하는 복도는 마치 거대한 미로 같았다. 웅장한 법정 문 앞에 다다르자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내 딸의 운명, 그리고 내 손주의 미래가 이곳에서 결정될 터였다. 법정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강현우는 자신의 변호인단과 함께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하고 차가웠다. 마치 네가 여기 와서 뭘 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그의 도발적인 시선을 애써 피하며 지우 옆에 앉았다. 지우는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나는 지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재판이 시작되었다. 강현우는 거만한 태도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지우가 가정에 소홀했으며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잊지도 않은 사실들을 교묘하게 포장하여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단 역시 온갖 법적 지식과 수단을 동원해 지우를 압박했다. 그들은 지우가 민준이를 양육할 자격이 없다고 매도했고 지우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려 했다. 나는 강현우의 주장을 들으며 분노에 몸이 떨렸다.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내 딸이 이렇게 모욕당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치가 떨렸다. 지우의 변호를 맡은 이광호 변호사팀의 젊은 변호사는 강현우 팀의 노련함에 밀려 다소 힘겨워 보였다.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상대의 공세가 너무나 거셌다. 재판은 강현우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강현우 측 증인들은 모두 지우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그들은 지우의 사생활을 들춰내고 잊지도 않은 약점을 물고 늘어졌다. 나는 그들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고 있었다. 민준이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선택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때 강현우가 결정적인 증거라며 하나의 자료를 제시했다. 그것은 지우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게 조작된 메시지 기록이었다. 강현우는 이 기록을 통해 지우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민준이 양육권을 자신이 가져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정안은 술렁거렸다. 지우는 충격에 질린 얼굴로 그 자료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비열함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저렇게까지 할 줄이야.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조작입니다. 제 딸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내 목소리는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강현우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비웃었다. 재판장은 내게 엄숙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피고인 측 관계자께서는 질서 유지에 협조해 주십시오. 다음번에는 퇴정을 명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분노로 인해 온몸이 떨렸다. 지우는 내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나는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녀가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광호 변호사는 침착하게 강현우가 제시한 증거의 허점을 파고들려 노력했지만 강현우의 논리는 꽤나 교묘하게 짜여 있었다. 그의 주장은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다. 나는 초조해졌다. 이대로 가면 지우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민준이마저 강현우에게 빼앗긴다면 지우는 살아갈 의미를 잃을지도 모른다. 그때
내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강현우가 제시한 메시지 기록. 그 기록이 조작된 것이라면 분명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것이다. 나는 밤낮 없이 법률 서적을 읽으며 익혔던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작은 지식들이 떠올랐다. 메시지 기록의 조작 여부를 밝혀낼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광호 변호사의 팔을 붙잡았다. 변호사님, 저 기록 조작된 것이 확실합니다. 저에게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조작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호 변호사는 내 말에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눈치였다. 박 여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발요. 변호사님, 제가 법률 서적에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조작 여부를 밝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절박했다. 재판장은 이미 강현우 측의 마지막 변론을 듣고 있었다. 곧 판결이 내려질 참이었다. 시간은 없었다. 이광호 변호사는 내 눈빛에서 비장함을 읽었는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재판장에게 말했다. 재판장님,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메시지 기록은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에게 해당 증거를 면밀히 분석할 시간을 주십시오. 법정안은 다시 술렁거렸다. 강현우는 코수숨을 치며 말했다. 이광호 변호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십니까? 증거도 없이 무작정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은 법정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재판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광호 변호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은 판결이 임박한 시점입니다. 이광호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읽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다시 내게로 향했다. 재판장님, 제가 직접 증거의 조작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강현우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조롱했다. 이봐요.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서서. 재판장은 나를 제지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끊고 계속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피고인 김지우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이 일을 제기합니다. 강현우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는 명백히 조작된 것이며 저는 그것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배웠습니다. 저의 딸과 손주가 부당하게 고통받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내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내 팔에 오래된 흉터를 무심코 쓸어내렸다. 그 흉터는 내 과거의 상처이자 동시에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원동력이었다. 나는 두려움을 넘어섰다. 이제는 오직 진실만을 밝히겠다는 일념뿐이었다. 이광호 변호사는 내 눈빛에서 결연함을 읽고는 재판장에게 간청했다. 재판장님, 박 여사님은 이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시며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디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는 이 증거가 조작되었음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재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아마도 내가 이전까지 보여주었던 평범함과 지금 나의 비장한 모습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그리고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좋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이 매우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고인 김지우의 법적 대리인 박민수 여사에게 해당 증거에 대한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습니다. 단,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입니다. 10분 안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10분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강현우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어림없다고 말하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이광호 변호사에게 강현우가 제출한 메시지 기록이 담긴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내게 자료를 건넸다. 나는 자료를 받아들고 깊게 심호흡을 했다. 내 눈은 빠르게 자료 속의 글자들을 훑었다. 머릿속에서는 법률 서적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특정 메시지, 앱의 특성, 시간 기록의 미세한 차이, 문장 구조의 부자연스러움, 작은 단서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강현우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지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내 어깨에는 딸과 손주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싸움을 시작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강현우의 비웃음과 지우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이광호 변호사의 염려하는 표정이 뒤섞여 나를 압박했다. 내 손에는 강현우가 제시한 지우의 외도를 입증한다는 조작된 메시지 기록이 담긴 자료가 들려 있었다. 10분이라는 시간 제한은 내 심장을 더욱 격렬하게 뛰게 만들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싸움을 시작했다. 나는 자료를 받아들고 깊게 심호흡을 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법률 서적에서 읽었던 디지털 증거 조작에 대한 내용만이 가득했다. 나는 빠르게 자료 속의 메시지 내용을 훑어 내려갔다. 특정 메시지 앱의 특성, 시간 기록의 미세한 차이, 그리고 문장 구조의 부자연스러움,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했다. 재판장님, 이 증거물은 명백히 조작된 것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강현우는 코수숨을 치며 말했다. 어머니,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망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게는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시간은 촉박했다. 나는 자료를 든 채 법정 중앙으로 나섰다. 재판장 앞에 있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재판장님, 먼저 이 메시지 기록의 시간을 보십시오. 강현우 변호사는 이 메시지들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오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딸 김지우는 이 시간에 어린 아들 민준이를 돌보고 있었으며 평소에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시간에 누군가와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강현우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것이 조작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새벽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부부도 많습니다. 그리고 김지우 씨가 아이를 돌본다는 사실만으로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물론입니다. 강 변호사님,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는 강현우의 말에 침착하게 응수했다. 그의 비웃음이 더 이상 내게 통하지 않았다. 나는 스크린에 비친 메시지들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자, 이제 메시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마치 대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문맥이 부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이 부분, 나는 특정 메시지를 가리켰다. 이 메시지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라기보다는 마치 미리 작성된 문장을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붙여놓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오타와 띄어쓰기 오류는 뒤이어 나오는 다른 메시지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연스러운 대화였다면 이런 불규칙적인 오류가 반복될 리 없습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재판장 역시 흥미로운 듯 스크린을 주시했다. 이광호 변호사는 내 옆에서 놀라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단순히 책 속의 지식을 읊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증거의 허점을 꿰뚫고 있음을 알아챘을 것이다. 게다가 재판장님, 이 메시지 기록은 특정 메신저 앱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앱의 특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앱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 그 흔적이 서버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기록이 조작된 것이라면 분명 서버 기록에서 조작 흔적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 앱의 본사에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내 말이 끝나자 강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오만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변했다. 그는 나를 노려보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제시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치명타였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교묘하게 조작한 증거가 이렇게 쉽게 들통날 줄은 상상도 못했을 터였다. 말도 안 됩니다, 재판장님. 저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근거 없는 주장으로 재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강현우는 격렬하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다. 내가 제대로 짚은 것이다. 저는 근거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강 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제가 직접 공부한 법률 서적에서 얻은 지식입니다. 법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그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논리는 무너지고 있었다. 재판장은 이광호 변호사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 측 대리인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이 법정은 진실을 밝히는 곳입니다. 법원은 강현우 변호사가 제출한 해당 메시지 기록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재판을 중단하고 포렌식 결과에 따라 재판을 재개하겠습니다. 법정 안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경외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강현우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다. 그의 변호인단 역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았다. 엄마가...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지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괜찮아, 지우야.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재판이 중단되고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강현우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며 법정을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함께 내 대한 증오가 가득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그에게 맞설 수 있었다. 법정을 나오자 이광호 변호사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박 여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박 여사님 덕분에 우리가 강현우를 역으로 몰아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과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나는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다. 내 작은 지식과 노력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며칠 후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대로 강현우가 제출한 메시지 기록은 완벽하게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실제 메시지들을 짜깁기 하고 존재하지 않는 대화를 추가하며 지우의 외도를 조작하려 했던 것이다. 이 결과는 강현우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그는 명백한 위증죄와 증거 조작죄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재판은 재개되었다. 법정안은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특히 평범한 아줌마가 사위 변호사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내용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강현우는 지난번과는 달리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그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불안감과 초조함이 그의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비웃는 표정을 지을 수 없었다. 그의 변호인단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재판장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발표했다. 강현우가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법정안은 경악과 분노로 들끓었다. 강현우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에게 말했다. 재판장님, 강현우 변호사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법을 악용하고 제 딸의 명예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가정의 이혼 문제를 넘어 법의 정의를 더럽히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러한 강현우 변호사의 비열한 행태에 대해 법이 엄중한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제 딸 김지우에게 모든 재산권과 민준이의 양육권을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내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찼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나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현우는 내가 뱉어내는 말 한마디에 고통스러워하는 듯했다. 이광호 변호사는 나를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그는 내게 마이크를 넘겨주며 마지막 발언을 할 기회를 주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다. 저는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수많은 밤을 지사오며 낡은 법률 서적을 붙잡고 공부했습니다. 평생을 평범한 아줌마로 살아왔고 가진 것도 내셀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과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이 법정에서 강현우 변호사와 같은 강자가 약자를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말이 끝나자 법정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방청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존경심이 가득했다. 지우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나를 부둥켜 안았다. 엄마, 고맙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숙고하더니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본법원은 피고인 김지우와 원고 강현우 간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 강현우가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김지우는 민준이의 단독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있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또한 원고 강현우는 위증죄와 증거 조작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수사를 진행할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지우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내 품에 안겼다. 강현우는 모든 것을 잃은 듯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깊은 후회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나는 지우를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은 마치 내 삶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지내던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내 딸과 손주를 지켜낸,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운 한 명의 용감한 어머니였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빛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법정의 환호성은 한동안 사그라지지 않았다. 나는 지우를 끌어안고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내 딸은 민준이를 품에 안고 이제야 비로소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고통과 불안감이 씻은 듯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가슴 벅찬 안도감을 느꼈다. 우리가 해냈다. 강현우는 판결문이 낭독되는 내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한때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열한 행위가 불러온 결과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법정 경위들이 그에게 다가와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을 때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토록 확고했던 그의 권력과부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위증죄와 증거 조작죄, 그리고 그의 과거 비리들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판사의 마지막 말은 그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을 것이다. 법정을 나서는 길.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박민수 여사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강현우 변호사의 과거 비리를 어떻게 밝혀내셨습니까? 이제 무엇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나는 쏟아지는 질문, 세례 속에서 지우를 감싸 안았다.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아련되었다는 사실에 희미한 만족감을 느꼈다. 이광호 변호사가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이 모든 것은 박민수 여사님의 용기와 지혜 덕분입니다. 박 여사님은 그 어떤 변호사보다 뛰어난 통찰력으로 진실을 밝혀내셨습니다. 그의 칭찬에 나는 쑥스러웠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다. 그는 기자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우리가 강현우의 부도덕한 행위들을 어떻게 밝혀냈는지 이야기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해명 법률사무소의 작은 회의실에 모였다. 이광호 변호사팀의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모두 모여 승리를 자축했다. 그들은 내게 박수를 보내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동안 함께 고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 여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사무실도 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 여사님께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 해명 법률사무소는 언제든 박 여사님의 편에 설 것입니다. 이광호 변호사는 내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말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을 홀로 외로이 살아왔던 나에게 이렇게 든든한 동료들이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변호사님,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모든 것은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나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광호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박 여사님, 박 여사님 안에 잠재된 능력을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이제 그 능력을 세상에 펼치실 때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 여사님, 제가 박 여사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해명법률사무소에서 정식으로 함께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변호사 자격증은 없으시겠지만 박 여사님의 통찰력과 법률 지식은 그 어떤 변호사보다 뛰어납니다. 특히 법적 허점을 찾아내거나 복잡한 증거를 분석하는 데에는 박 여사님을 따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특임 법률 분석가 같은 형태로
박 여사님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의 제안에 깜짝 놀랐다. 특임 법률 분석가라니. 내가 평생 꿈꿔왔던 변호사의 길은 아니었지만 나는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는데 나의 지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설거지를 하거나 빌라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변호사님,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지 나는 여전히 망설였다. 평생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아왔던 나에게 이런 엄청난 제안은 너무나 감격스러웠기 때문이었다. 물론입니다. 박 여사님. 박 여사님께서는 이미 그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 법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저희 사무실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 여사님의 지식은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서는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취업 제안이 아니었다.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자 이루지 못했던 꿈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었다. 나는 그날 밤 희망이를 품에 안고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더 이상 새벽 설거지나 빌라 청소에 대한 걱정은 없었다. 내 옆에는 희망이가 있었고 내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해명법률사무소의 특임 법률 분석가 박민수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나만의 작은 사무실을 배정받았다.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위에는 새 법전들과 함께 이광호 변호사가 선물해준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나는 만년필을 쥐고 내 이름을 써보았다. 박민수. 이제는 더 이상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름이 아니었다. 내 첫 번째 임무는 강현우의 추가 비리들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과거 기록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다. 강현우는 돈과 권력을 좇느라 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법적 허점을 남겼다. 나는 그의 교활한 술수를 하나하나 파헤쳤고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냈다. 강현우는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 자격은 정지되었고 그가 저지른 비리들이 언론을 통해 속속들이 공개되었다. 한때 존경받던 유능한 변호사였던 그는 이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받는 처지가 되었다.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그의 비서였던 김 비서 역시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김 비서는 이광호 변호사를 통해 내게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박 여사님, 그때 제가 너무 무서워서 변호사님께 협조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께서 강현우 변호사의 비리를 밝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야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나는 김 비서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주었다. 그는 강현우의 압력에 못 이겨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했지만 결국 양심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 역시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 모른다. 얼마 후 나는 지유와 민준이와 함께 이광호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지유는 이제 완전히 활기를 되찾았다. 민준이는 해맑게 웃으며 이광호 변호사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지유는 내게 말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모든 것을 잃었을 거예요. 민준이까지 엄마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나는 지유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지유야. 엄마가 뭘. 네가 행복한 게 엄마의 행복이야. 이제 너와 민준이. 그리고 엄마. 우리 셋이
다시 시작하는 거야.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민준이는 내게 달려와 품에 안겼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 작은 목소리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나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내 손줄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온몸을 감쌌다. 이광호 변호사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내게 말했다. 박 여사님의 이번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큰 사건입니다. 이제 박 여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실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그림자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통해 나처럼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내 지식과 경험을 사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희망이를 만났던 그날, 내 삶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나는 희망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휘황찬란했지만 더 이상 내게 외로움을 안겨주지 않았다. 내 곁에는 희망이가 있었고 내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낡은 법률 서적은 이제 더 이상 나만의 비밀스러운 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준 나침반이었다. 나는 따뜻한 이불 속에 몸을 뉘었다. 내 팔에 오래된 흉터가 문득 느껴졌다. 한때 아픔과 좌절의 상징이었던 그 흉터는 이제 내 삶의 용기와 인내를 상징하는 훈장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냈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내가 아니었다. 나는 박민수,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정의를 위해 싸운 한 명의 당당한 여성이었다. 나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찬란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시간은 흘러 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다. 나는 더 이상 새벽부터 설거지를 하거나 빌라 청소를 하지 않았다. 해명 법률사무소의 특임 법률 분석가 박민수로서 나는 매일 아침 당당하게 사무실로 출근했다. 나의 작은 사무실은 늘 책과 서류들로 가득했고 나는 그 속에서 나의 두 번째 삶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이광호 변호사는 나게 더없이 든든한 지원군이었고 사무실의 모든 변호사들과 직원들은 나를 동료이자 존경하는 선배로 대우해 주었다. 나의 주된 업무는 여전히 복잡한 법률 서류 속에서 숨겨진 허점이나 비리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강현우 사건을 통해 얻은 경험과 그동안 쌓아온 지식 덕분에 나는 이제 누구보다 빠르게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나의 분석은 이광호 변호사팀의 승소율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고 나는 점차 법조계에서도 박민수 여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가진 것 없고 배우지 못했다고 여겨졌던 내가 이제는 법률 전문가로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나는 해명법률사무소의 이름으로 시작된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즉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과 노인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을 주로 도왔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복잡한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내게 큰 보람을 안겨주었다. 내가 젊은 시절 꾸었던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라는 꿈은 비록 변호사 자격증은 없지만 이 자리에서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살던 동네의 낡은 빌라촌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내가 그들의 이웃이자 그들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었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뭉클했다. 녹슨 철문이 달린 반지하 방에서 한 할머니가 나와 내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보이스피싱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힘내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빛나는 희망을 보았을 때 내 가슴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 찼다. 나의 일상은 바빠졌지만 결코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매 순간이 의미 있고 즐거웠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희망이가 현관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반겼다. 희망이는 이제 더 이상 다리 아픈 유기견이 아니었다. 윤기나는 털과 통통한 몸집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다. 녀석은 내 삶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이자 내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는 존재였다. 딸 지우와 손주 민준이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다. 지우는 강현우와의 이혼 소송에서 승리한 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 가끔 지우가 민준이를 데리고 나의 사무실로 찾아오면 사무실은 웃음꽃으로 가득했다. 민준이는 나를 최고의 할머니 변호사님이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했다. 그때마다 나는 세상 그 어떤 칭찬보다 큰 기쁨을 느꼈다. 강현우의 소식도 가만히 들려왔다. 그는 위증죄와 증거 조작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의 과거 비리들까지 모두 밝혀져 변호사 자격은 영구 박탈되었다. 한때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유능한 변호사였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의 비열함이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다. 나는 그의 소식을 들으며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담담한 사실만이 남았다. 어느 봄날, 이광호 변호사는 내게 깜짝 선물을 했다. 내가 낡은 법률 서적 외에는 가진 것이 없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최신 법학 서적들을 가득 채운 작은 서재를 내 사무실 옆에 마련해 준 것이다. 서재의 한쪽 벽에는 박민수 여사 기증 도서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혼자서 외로이 공부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 속에서 내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여전히 나의 낡은 법률 서적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 그 책은 나에게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기적을 동시에 상기시켜주는 존재였다. 책 모퉁이에 꽂혀 있던 아버지가 주신 조약돌은 이제 내 책상 한켠에 놓여 있었다. 조약돌처럼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나는 이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강현우에게 찾아갔던 그 날을 떠올렸다. 그의 냉정한 태도와 비꼬는 말에 절망했지만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다. 그는 나를 비웃었지만 나는 그 비웃음을 딛고 일어섰다.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빛을 찾아주었다. 나는 이제 인생의 새로운 봄을 맞이했다. 나의 예수는 고단한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나는 매일매일 배우고 성장하며 나 자신과 세상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지우와 민준이 그리고 이광호 변호사와 함께 나의 작은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희망이는 민준이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었고 우리는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 별빛들은 마치 내가 걸어온 길을 축복하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비춰주는 듯했다. 나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민준이는 할머니가 최고라며 제잘거렸다. 나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이 되기를, 약자들이 고통받지 않고 누구나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내가 그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다.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낡은 법률 서적 한 권에서 시작된 나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를 잃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나는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 빛나는 봄날의 삶을 살아가며 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그리하여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사연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나가요.